특이점과 초지능에 대한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특이점과 초지능. 한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머리 샤나한이란 분이 지었습니다. 성낙현이라는 사람이 번역했고요. 특이점과 초지능. 머리 샤나한은 런던 컴퓨터학과 인지 로봇 분야 교수네요. 딥마인드사의 수석 연구원을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차례를 보면 개론이 있고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 전뇌 에뮬레이션, AI 공학, 초지능, AI와 의식, AI의 충격,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써 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우선은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이 책을 얼떨결에 구매를 했는데요. 이 구매를 하면서 이 책을 일부만 읽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부만 읽었습니다. 들어가며 부분과 개요만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에 일생을 바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어린 시절에 공상과학 소설을 보며 영감을 받았다. 소년 시절 나의 영웅은 실제 사람이 아니었다.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소설에서 나오는 로봇 심리학자 수전 켈빈이었다. 나는 자라서 그녀 같은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자라서 실제로 인지로봇공학 교수가 되었다. 이후 나는 공상과학 소설과 더 복잡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공상과학 소설이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고 중요한 철학적 개념을 탐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공상과학 소설이 탐구하는 개념들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적인 자극을 주기는 하지만 공상과학 소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즐기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을 자유롭게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생각의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생각의 지침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 책은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 소위 미래학 책도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예언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특정한 시나리오나 하나의 시간 척도만을 잣대로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조사해 보는 것이다. 어떤 때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나 아주 먼 훗날 시나리오들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느 한 시나리오가 특별히 미래에 대해 비판적이라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그 비판적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류가 하나의 생물학적 종으로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면 가능성이 없거나 먼 훗날의 시나리오들이라 토론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곧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특이점이 곧 온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인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 책은 매우 큰 주제를 간략하게 언급한 개론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은 충분히 반론이 있을 만하다. 그러나 개론서에서 이러한 미묘한 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다. 또 이 책은 주로 인공지능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고 나노과학과 생명과학은 밀접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 책은 개념적인 개요를 중립적으로
독자에게 제시하려고 했고,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들은 양쪽 주장의 요점을 모두 다루려고 했다.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나의 주장이 내비쳐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학자와 학생, 내 강연에 참가한 청중 등 수십 년간의 인공지능에 대해 나와 토론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이름을 읽은 부분은 제가 삭제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은 보류했습니다. 2014년 10월 머리 셰난이란 작가분이 저자분이 이거 쓴 글이에요. 자, 그럼 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특이점과 초지능 개론. 급속도로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역사가 특이점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을 떠나 진지한 논쟁의 영역으로 옮아가고 있다. 물리학에서 특이점은 블랙홀의 중심이나 빅뱅의 순간처럼 수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나 시간상의 한 점을 의미한다. 유추해보면 인류 역사에서 특이점은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끝장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때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제, 정부, 법, 국가와 같은 기구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삶의 신성함, 행복의 추구, 선택의 자유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인간들의 가치들은 대체될 것이다. 개인의 존재, 살아있는 것, 의식을 가지는 것, 사회 질서의 일부분이 되는 것 등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객관적인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실제 환경의 힘에 의해 모두 의문이 빠질 것이다. 어떤 종류의 기술적 진보가 이러한 격변을 불러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책에 검증하려는 가설은 이러한 기술적 특이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공지능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두 영역 중 하나 또는 두 영역 모두에서 일어나는 주목할 만한 진보로 인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원료인 유전자와 DNA 서툴게나마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 생명과학도 세분화하면 매우 광범위하지만 마음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잠재적 영역은 훨씬 더 커 보인다. 오늘날 지성은 중요한 의미에서 고정되어 있으며 기술 진보의 범위 속도를 제한한다. 물론 지난 1000년간 인간 지식의 양은 증가해왔고 문자, 인쇄, 인터넷 등에 힘입어 이 지식들을 유포하는 능력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으로서의 호모사피엔스의 두뇌는 인지 능력 면에서 자연계에 대적할 존재가 없었다. 만약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이 그들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면 이 상태는 변화할 것이다. 만약 지성이 기술의 생산자일 뿐 아니라 기술의 산출물이 된다면 예측할 수 없고 폭발적인 결과를 낳은 피드백 사이클이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능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지능을 만드는 바로 그것이 자신을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이점 가설에 따르면 머지않아 보통 인간은 피드백 순환에서 제거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계들은 또는 인지적으로 진보한 생물학적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고 인간은 그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 특이점 가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가? 아니면 상상,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 중 하나는 레이 카즈와일이 말한 수학 가속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 왼쪽에 글이 있는데요. 지능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지능을 만드는 바로 그것이 자신을 개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기술이 개선되는 속도가 기술의 우수성에 비례하는 분야는 수학 가속의 법칙을 따른다.
다시 말하면 기술이 우수할수록 더 빨리 우수해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유명한 예가 무어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하나의 칩 위에 조립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매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 놀랍게도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 동안 무어의 법칙을 지켜져 왔다. CPU 클럽 속도와 통신망의 대역폭과 같은 정보기술의 다른 분야에서의 진보도 유사한 기하급수적 곡선을 따랐다. 그러나 우리가 정보기술 분야에서만 진보의 가속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약 분야에서 DNA 염기 서열 분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분석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뇌를 스캔하는 기술의 해상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뇌를 스캔하는 기술의 해상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가속화 경향은 농업, 인쇄술, 전기, 컴퓨터 등 기술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 발전에 앞서 좀 더 긴 진화의 관점에서 보아도 진핵생물, 척추동물, 영장류, 인류도 진화하는 획기적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역사 역시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인류가 먼 과거로부터 극적 복잡도가 증가하는 곡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는 그 곡선이 미래로 뻗어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는 기술적인 부분을 추정해 보아야 한다. 그 전환점이 되면 인간의 기술은 보통 인간을 기술적으로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물론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 추세는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결국 전체기에 도달할 것이다. 기하급수적인 기술 발전 추세가 이론적으로 한계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데 많은 경제적, 정치적,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나 AI와 신경과학 관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마음을 가진 기계를 만들고 지능을 가진 기계를 합성하고 다루는 능력을 키워가는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해보자. 지능 그 자체가 인공이든 실제든 사람이든 수학 가속 법칙을 따르게 된다. 여기부터 기술적 특이점까지 신념의 작은 도약이 있을 뿐이다. 어떤 작가들은 이 분수령이 21세기 중반에 일어난 것이라 확신에 찬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점이 아니면 말고 식의 예언 이상이 될 것이 생각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첫째, 그것이 일어나는 시기나 또는 그것이 일어나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 개념 자체가 지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둘째, 그 가능성이 아무리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지적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날 토론할 가치가 있다.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미래 과학자들의 견해가 틀린다 해도 낮은 가능성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에 기술적 특이점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엄청난 지진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지진과 같은 결과물은 무엇일까? 기술적 특이점이 일어난다면 어떤 종류의 세계, 어떤 종류의 우주가 생겨날까? 우리는 특이점을 두려워해야 할까? 아니면 환영해야 할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오늘날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이 책에서 앞으로 제기될 질문의 요점이다. 그것들은 큰 질문들이다. 비록 개념적이지만 특이점의 전망은 고대로부터 중요한 철학적 물음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인간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기술적 특이점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험의 실존적 기회를 모두 제기한다. 기술적 특이점은 인류의 생존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실존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신구들은 유례가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매우 전염성이 높고 약의 내성을 지닌 바이러스 유전학적으로 만들어 많은 사망자를 내고 인류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지 않다. 미치광이만 그런 것은 고의로 만들 것이다. 괴물로 돌연변이하는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는 어리석음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돌연변이하는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는 돌연변이하는 바이러스를 만든 건 국민연금이야. 그런 데는 어리석음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진부한 AI가 실존적 위험을 제기하는 이유들로 이와 유사하겠지만 훨씬 더 미묘하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우리는 어떤 기업, 정부, 단체 또 개인이 스스로 기하급수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인공지능을 창조하지만 곧 그 제어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고려해봐야만 한다. 좀 더 낙관적인 견해는 실존적이라는 단어의 더욱 철학적 의미에서 기술적 특이점을 실존적 기회로 볼 수도 있다. 마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인류를 생물학적으로 유산을 가능하고 그에 따른 단점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 단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죽음이다. 동물의 몸은 질병, 부상, 부패에 취약하고 연약하다. 인간 의식이 오늘날 의존하는 생물학적 뇌의 몸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생물학적 손상을 어느 정도 고치는 방법을 획득하고 비생물학적 기질을 이용하여 완전히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의식의 무한한 확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수명 연장은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알려진 사상의 단 한 단면이다. 왜 우리는 인간의 수명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만족해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뇌를 다시 만들 수 있다면 왜 뇌를 재설계하고 개량할 수 없는가? 괄호하고 인간의 몸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우리 관점사는 지적 능력이다 괄호 닫고 약간의 기억력, 학습 능력, 주의력 향상은 약물로 가능하다. 그러나 뇌를 바닥으로부터 꼭대기까지 재설계하는 능력은 더욱 근본적인 형태의 인식능력 충진과 재편성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우리는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는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소한 한 가지 주장은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가진 변형 능력은 초지능을 가진 기계가 제기하는 실존적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모든 인생을 넘어 변화할지라도 그 능력이 우리가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기술적 특이점이 실존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가장 크고 도발적인 측면은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 더욱 우주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여야 파악할 수 있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물질의 이야기가 인간 사회와 그 안에 살아있는 수많은 뇌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사고이다. 물질은 복잡도의 척도상에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다. 우리의 의식보다 어떤 의미에서 우월한 형태의 의식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망을 보고 우리는 뒷걸음쳐야 하는가? 아니면 기뻐해야 하는가? 우리의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특이점이 가까이 오든 안 오든 이것이 질문할 가치가 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물의 질서 안에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재조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이었습니다. 개론. 재밌죠? 이 사람이 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감각으로 그냥 아는 이야기를 저 혼자 개소리처럼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개론의 특이점과 조작, 그냥 제가 혼자서 떠들고 싶어서 답하는 거예요. 이러한 잠재적 지진과 같은 결과들은 무엇일까?
자, 여기에 잠재적 지진과 같은 결과물. 만약에 이게 특이점이 와서 이 기술의 특이점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요즘에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무기로 컴퓨터를 한순간으로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전자장비가 있다. 그건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예, 다만 드라마에 최근에 나왔을 뿐이지. 그런데, 그 기술이 자기장에 의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래요. 자, 자기장에 의한 데이터. 전자기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자기에 컴퓨터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자기에 컴퓨터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면, 그 전자기의 컴퓨터 데이터. 우리가 테레비를 수신할 때 공중에서, 파장을 잡아서 테레비 영상을 수신하잖아요. 네. 저는 실제로 안테나 비슷한 걸 만들어 보면서 그걸 실험해 봤는데 너무 신기하죠. 근데 우리가 집 지붕에 안테나 하나만 달아도 그게 수신이 되는 거예요. 테레비가 나오고. 그러니 전자기장에 데이터를 넣는 걸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먹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블루투스 해킹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예. 블루투스에 그 페어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블루투스가 커져 있으면 블루투스 해킹으로 그런 전자기성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자성에 대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잘 알지 못하고 이 내용에 답하고 싶은 잘 알지 못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그런 개소리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시고 실제 정말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직접 알아보세요. 네. 근데 만약에 알아봤을 때 맞다면 나는 어떻게 알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의 답변은 책을 읽으면 대충 압니다. 네. 그냥 알게 되는 것.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이 책을 가졌다가 너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던 어쨌든 이게 그리고 다음 질문 인간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특이점 정말 고대로부터 중요한 철학적 물음 새로운 시각을 제각할 것이다. 인간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특이점에서 오는 변화에 있어서 인간성의 본질은 특이점의 변화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 특이점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위로 올라가고 일반화하고 그 차이가 지금 발전한 신과학 분야를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위로 올라간 상태고 그러고 일반화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건 제가 위로 올라갔을 때 본 것이 저는 어느 정도는 빨리 일반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화된 것이 신기술 발전이 일반화되면은 더 발전이 가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신기술 발전이 일반화되면은 예를 들어서 AI화되는 인구가 지금 대략 5%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5%가 30%가 되면은 AI화 발전은 더 가중되고 그 기술도 인간에 적합하게 맞게 돼서 그 내용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아는 한은 그 AI화, 그 AI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AI화를 제일 먼저 나도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상위 몇 퍼센트 되는 부호들도 그걸 했다고 저는 그냥 개소리처럼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소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것 같은 내가 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증은 그걸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세요. 네, 저는
그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확언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자, 그리고 네, 여기까지만 저의 개소리 같은 저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AI와 충격, AI의 충격, 그리고 천국과 지옥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일 읽어보고 싶은 내용은 천국과 지옥 내용입니다. 네. AI화 되면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나뉘나? 내 생각에는 내가 겪은 지옥, 내가 겪은 사이버 지옥이 AI화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사이버 지옥 공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에 맞나? 1905년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발표 후 핵 분열 발견되었고 이를 이용하면서 쭈쭈쭈 발전하다가 이제는 AI 21세기에 초지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2018년 내가 알기로는 2014년에 써져 있으니까 이 책은 2014년에 써져 있었고 잠깐만 출판이 언제 됐죠? 번역한 사람이 2018년이면은 이 책은 2015년에 써져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2018년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2021년에 초지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요?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 작가가 어딘가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이 작가는 타임머신이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2014년에 그래서 2021년에 초지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했다면 자, 초지능은 핸드폰과 그 위로 올라간 사람의 관계, 컴퓨터와 위로 올라간 사람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이 AI화 되면은 굉장히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은 영화 블랙미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기 전에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야 돼요. 자, AI화로 자신이 뭔가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이 핸드폰 해킹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위로 올라간 상태의 초지능을 유지하면서 있고 싶다면 그렇다면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한때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컴퓨터 공부를 위로 올라가기 전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갔는데 컴퓨터 공부를 아직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 그건 제가 답이 없어요. 저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특이점과 초지능 책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은 책 읽는 유튜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책 읽은 후에 한 개소리 개소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그 책의 내용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말해야 될 의무를 느낄 때 하는 소리.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고려하고 제가 스스로 경험한 듯한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매장당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제시할 증거는 없으니까요. 다만 제가 봤다는 것이 무엇이냐? 꿈에서건 제가 무의식 속에서건 봤다. 어떻게든 링크 됐든 강제 링크 됐든 자연 링크 됐든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본 것.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이야기를 개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AI 쪽 공부하시는 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AI 프로그래밍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검색하다가 지금 적은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있었던 거, 사이버 해킹, 사이버 스토킹,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색이 된 유튜버가 있어서 올리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컨텐츠와 관련된 혹은 사채업자와 관련된 혹은 범죄 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맞물려 있는데요. 근데 가장 중심에 전곡을 찌르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론 예수돌림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핸드폰 해킹과 관련이 있으며,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조직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 사람이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혹은 세상에 쓸모 없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 애니메이션 관련과도 있고요. 컨텐츠 관련과도 있고, 주식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노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그리고 이 무리들의 일부는 돌려줬던 사람입니다. 이 조직에 의해서 돌려줬다가 이 조직 스토킹을 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은 엔터테인먼트와 개그맨, 방송 쪽, 언론 쪽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얹혀서 살려는 사람 종류가 많고,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웃긴 건 종교인이 많습니다. 기독교, 사이비 종교 집단. 어찌되었든 이 유튜브를 갑자기 이야기한 이유는 조직 스토킹과 연예인,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드라마 등이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Z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컨텐츠 얘기했잖아요. 컨트롤 Z. 그런데 이게 웃긴 건 특이점과 초지능, 이 내용과 이 조직 스토킹의 가스라이딩이 연관이 있어요. 네. 자,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조직 스토킹과 범죄 집단이 만들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남녀차측의 계집거리에 대해서 제가 언행을 좀 막했는데 그 부분은 지웠습니다. 내가 알기론 특이점과 초지능, 이 상태는 천재의 상태고 자신이 비슷한 상태의 사람임에도 그걸 조절 못하면 저렇게 비둘기의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비둘기 영상을 찍자 정신 차리고 날아갔어요. 예. 영상 찍기 전에는 저렇게 계속 몇 분 동안 구애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 조직 스토킹 하는 사람들, 만약에 마인드 컨트롤과 마인드 해킹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책 읽어보세요. 타인에게 얹혀 사시지 마시고 자립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